그때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끔찍하게 느껴졌다. 의식을 되찾은 건 사고 후 사흘째였다. 눈을 뜨는 데만도 몇 초가 걸렸고 세상은 흐릿하게 번진 빛 덩어리처럼 보였다. 몸은 아무 느낌도 없었다. 손도 발도 심지어 내 몸이 어디까지 있는지도 정확히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들리는 건 삐삐삐 기계 소리와 누군가 바쁘게 오가는 발소리뿐이었다. 환자분, 들리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아, 나 움직일 수 없구나. 일반 병실로 옮겨진 첫날 밤이었다. 깊은 새벽, 병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나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다. 응나야. 익숙한 목소리였다. 아내 지연. 그녀는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틈에 서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보험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대 응. 나는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근데 살아있어서 문제야. 그 한 문장이 내 머릿속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다. 살아있으면 내가 끝까지 옆에 있어야 하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평생 저 상태라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 나는 눈을 뜨지 못했다. 아니, 뜰 수 없었다.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이 모든 게 진짜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진다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거나 하는 감정은 없었다. 그냥 속이 텅 비는 느낌, 누군가 내 안을 완전히 긁어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울고 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다. 귀 뒤로 흐르는 차가운 감촉이 그 사실을 알려줬다. 사고 전날이 떠올랐다. 우리 내년에 제주도 갈까? 지연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봄에 가면 더 예쁘겠다.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평범한 대화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살아 돌아온 게 누군가에게는 불행일 수도 있겠구나. 사고는 단순했다. 늦은 밤 신호 대기 중. 그리고 굉음, 눈부신 헤드라이트, 충격. 그게 전부였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25톤 화물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다고 했다. 운전석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나는 현장에서 심장이 한번 멎었다가 응급실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했다. 기적입니다. 의사의 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경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하반신 마비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체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겁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울었다. 내 손을 붙잡고 흐느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나 절대 안 떠날게. 그때 나는 믿었다. 진심으로. 하지만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더 빠르게 변한다. 일주일. 지연은 매일 왔다. 2주 후 하루에 한 번. 한 달 후 이틀에 한 번. 2달 후 필요할 때만 왔다. 보호자분은 바쁘신가 봐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직장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게 덜 아팠다. 대신 매일 병실을 지킨 사람은 어머니였다. 아들 밥 먹자. 새벽 5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머무르는 사람. 내 몸을 닦아주고 재활 내용을 메모하고 의사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가는 사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 무릎이 좋지 않다는 걸. 허리도
어깨도 이미 망가졌다는 걸. 그런데도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기다리지 않기로. 지연을.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생이 처음으로 아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연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가벼웠다.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던 내가 아직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을까? 아들, 이거 한번 봐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종이 몇 장을 내밀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공동계좌. 사고 이후 보험금과 합의금이 들어온 계좌였다. 나는 천천히 눈으로 숫자를 따라갔다. 2천만 원 이체, 500만 원 카드 결제, 1200만 원 이체, 3천만 원 출금. 이상했다. 엄마, 이거 언제 뽑은 거예요? 어제 은행 갔다가 좀 이상해서.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숫자를 봤다. 이상한 점은 단순했다. 돈이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거 치료비 아닌데요? 내 입에서 처음으로 그런 말이 나왔다. 그때였다. 머릿속에서 어느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보름 만에 병실에 왔던 날, 지연의 손에 들려있던 그 명품 쇼핑백. 그거 뭐야? 내가 힘겹게 물었을 때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가방 하나 샀어. 그때는 그냥 넘겼다. 아니, 넘기려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다. 엄마, 이거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며칠 뒤 나는 병원 사회복지사를 통해 외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연결된 곳, 민간조사 업체였다. 간단한 계좌 추적 정도는 가능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 시간은 다시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도 지연은 병원에 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말도 짧았다. 서류 어디 있어? 여기 사인해야 돼. 보험 쪽에서 연락 왔어. 그게 전부였다. 한 번은 내가 물었다. 요즘 많이 바빠? 지연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다. 응. 그리고 바로 고개를 돌렸다. 그 짧은 대답 하나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도착했다. 파일 형태의 보고서. 어머니가 대신 출력해왔다. 나는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사의 도움으로 한 장씩 넘겨봤다. 첫 장, 계좌 이체 흐름 정리. 수신 계좌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대부분 카드사, 쇼핑몰, 그리고 하나의 이름. 나는 그 이름에서 시선이 멈췄다. 박성우. 낯익었다. 너무 낯익어서 오히려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엄마. 응, 아들. 이 사람 누구지?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지연이 전에 다니던 회사 상사 아니냐?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박성우. 지연이 자주 이야기하던 사람. 일 잘 가르쳐주는 상사. 힘들 때 많이 도와준 사람. 나는 그 이름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 장을 넘겼다. 통화 내역 요약. 지연과 박성우. 사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화 기록. 하루 한 번이 아니었다. 하루 3번, 4번. 어떤 날은 10번이 넘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거 언제부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나는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리고 손이 멈췄다. 추가 확인 사항. 두 사람의 접촉 기록은 사고 이전부터 존재함.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사고 이후가 아니었다.
그 전부터였다. 내가 야근하던 밤, 회식이라고 늦게 들어가던 날, 그 사이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지연이었다. 오늘은 좀 빨리 왔네. 내가 말했다. 지연은 나를 보지 않고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 가방, 또 다른 명품 브랜드. 나는 한참 동안 그 가방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연아. 그녀가 멈췄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병실 안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힘겹게 말했다. 이 사람 누구야? 그리고 보고서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지연의 시선이 천천히 종이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지연의 눈이 보고서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뭐야? 짧게 내뱉은 한마디. 하지만 그 목소리엔 당황보다 짜증이 먼저 묻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물었잖아. 이 사람 누구냐고.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지금 이걸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따진다?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오히려 그게 더 낯설었다. 지연은 잠시 나를 보다가 피식 웃었다. 그래, 알았어. 들어봐. 그녀는 등을 기대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마치 준비해온 말을 꺼내듯. 맞아. 성우 오빠야. 그 한마디, 변명도 부정도 없었다. 그냥 인정.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고 나기 전부터 연락했어. 가끔 만나기도 했고, 지연의 말은 너무 담담해서 더 잔인했다. 왜? 그 질문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 왜냐고. 그녀는 잠깐 나를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냥 숨 좀 쉬고 싶어서. 뭐? 당신이랑 살면서 답답했어.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맨날 일만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말도 없고 주말엔 또 처갓집 가야 한다고 하고. 그녀의 말이 이어졌다. 나는 그냥 같이 좀 살고 싶었어.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바람을 폈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이 먼저 나를 혼자 두고 있었어. 그 말은 이상하게도 반박이 어려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달랐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사고 나고 나서 잠깐의 침묵. 더는 못하겠더라. 그 말이 천천히 가슴을 파고들었다. 뭘? 이거. 그녀가 손으로 병실을 가리켰다. 간병, 병원, 재활, 이생활 전부. 나는 숨이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데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 외침이 병실 안을 울렸다. 나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목이 메었다. 그래서 나버리는 거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탁! 침대 위에 놓였다. 나는 그 종이를 내려다봤다. 이혼 합의서. 그 글자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미리 준비했네. 내가 말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언제부터야? 뭐가?
이거 준비한 거. 지연은 잠깐 눈을 피했다가 다시 나를 봤다. 사고 나고 한 달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한 달. 그때면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 말을 하던 시기였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연기 잘하네.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됐어. 나는 말을 끊었다. 더 듣고 싶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나가. 지연은 잠깐 멈춰 서 있었다. 하지만 곧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챙겼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혼자 남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다. 같은 형광등, 같은 소리, 같은 병실. 그런데 모든 게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닦을 수 없었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조용하게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지연이 떠난 다음 날 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 아들 한 숟갈만 먹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입을 벌리는 것조차 의미 없게 느껴졌다. 이틀째 간호사가 말했다. 이러시면 회복 더 늦어져요. 나는 눈을 감았다. 사흘째 의사가 직접 찾아왔다. 지금 상태에서 영양까지 끊으면 위험합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건 괜찮았다.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꺼져버린 게 더 문제였다. 그날 새벽이었다. 병실은 조용했고 희미한 기계 소리만 울리고 있었다. 삐삐삐. 그때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나는 눈을 떴다. 보조 침대 위에서 어머니가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허리를 펴는 동작 하나에도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손가락도 제대로 펴지지 않는 듯 잠깐씩 멈췄다. 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 관절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이 딱딱한 침대에서 며칠째 제대로 못 주무셨다는 것도. 그런데도 어머니는 내 쪽을 바라봤다. 눈이 마주쳤다. 잠깐 놀란 표정.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깼어? 그 한마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목소리. 그게 이상하게 가슴을 세게 때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대로 내 이불을 정리해주고 물컵을 옆에 놔주고 다시 앉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했다. 오늘도 재활해야지. 그 순간 가슴이 막혔다.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이 있는데 내가 포기하면 이 사람은 뭐가 되지? 그건 논리가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날 아침 나는 입을 열었다. 엄마. 어머니가 멈췄다. 밥 줘. 잠깐의 정적.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밥을 가져왔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다. 나는 떨리는 입으로 한 숟갈을 받아 먹었다. 반밖에 못 먹었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다시 시작이었다. 재활은 상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처음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연습, 하루 수백 번.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재활치료사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더 할게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지연,
그리고 그 말. 살아있어서 문제야.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3주째 되던 날. 잠깐. 치료사가 갑자기 소리쳤다. 지금 보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검지 움직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 미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움직였다. 그날 이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숟가락 훈련. 잡고, 들고, 떨리고, 떨어지고, 수십 번, 수백 번,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왜 이것도 못해? 하지만 다시 집었다. 어머니는 도와주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그 눈빛이 말보다 더 강했다. 어느 날 휠체어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엎어진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치료사가 다가오려 했다. 나는 손으로 막았다. 잠깐만요. 그리고 혼자 일어나려 했다.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온몸으로 밀어 올렸다. 숨이 턱까지 찼다. 팔이 떨렸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그 목소리가 들렸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야. 10분. 그리고 일어났다. 혼자. 그날 이후 나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6개월 후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숟가락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릇까지 들어 올렸다.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어머니 손을 잡았다. 1년 후 보행 보조기를 잡고 첫 발을 내디뎠다. 한 발. 그리고 바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또 하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법적 싸움, 지연과의 재활을 이어가면서 나는 동시에 준비했다. 법적인 싸움, 지연과의 끝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미 자료는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계좌 흐름,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그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상대방과 제3자의 관계 정황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감정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정리였다. 첫 재판날 나는 휠체어를 타고 법원 복도를 지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앞만 봤다. 그리고 그녀를 봤다. 지연,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낯설었다. 그녀는 나를 보다가 바로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냥 지나쳤다. 그게 전부였다. 법정 안. 지연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피고는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나는 그 말을 듣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원고 측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내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1장, 2장, 3장. 판사가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 이건 사고 이전부터 이어진 금전거래 내역, 지속적인 통화 기록, 여행 및 결제 기록, 법정 안공기가 순간적으로 바뀌었다.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명하시겠습니까? 판사의 말. 지연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날 이후 재판은 길지 않았다. 결과는 분명했다. 재산 분할 대부분 기각,
일부 금액 반환 판결. 나는 판결문을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원을 나오는 길, 어머니가 옆에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같이 걸었다. 엄마, 내가 말했다. 밥 먹으러 갈까요? 어머니가 웃었다. 그래. 그날 우리는 동네 작은 칼국수집에 갔다. 뜨거운 국물, 김이 올라오는 그릇. 우리는 말없이 먹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밥이 제일 맛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3년. 나는 많이 달라졌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혼자 이동할 수 있었고 일상생활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복직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시선이 느껴졌다. 동정, 걱정, 어색함.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냥 일했다. 일주일.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한 달. 나는 다시 팀원이 되었다. 역시 돌아오시니까 다르네요. 팀장이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이 어떤 위로보다 더 크게 와닿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났다. 이거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같은 팀 신입 서윤. 처음엔 그냥 고마웠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다. 불쌍하게 보지 않았다. 과하게 도와주지도 않았다. 그냥 같이 있었다. 점심 같이 가실래요? 나는 잠깐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시작이었다. 우리는 자주 같이 밥을 먹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편했다. 어느 날 나는 재활 이야기를 꺼냈다. 숟가락을 하루에 수십 번 떨어뜨렸어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그리고 한마디 했다. 엄청 힘드셨겠다. 그 말 하나. 그게 이상하게도 가장 깊이 닿았다. 봄이었다. 벚꽃 보러 갈래요? 나는 잠깐 창밖을 보다가 대답했다. 좋죠. 한강. 사람들이 많았다. 서윤은 내 휠체어를 밀지 않았다. 그냥 옆에서 걸었다. 처음엔 조금 서운했다. 하지만 곧 알았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구나. 벚꽃이 흩날렸다. 서윤이 손을 내밀었다. 받으세요. 작은 꽃잎 하나.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받았다.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다. 생각했다. 3년 전에는 몰랐다. 이런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연은 나를 떠났다. 모든 걸 가져간 줄 알았다. 하지만 틀렸다. 나는 잃은 게 아니라 다시 찾은 거였다. 살아있어서 문제라고 했다. 맞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고, 다시 걸을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고, 다시 누군가와 웃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넘어지는 건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는 순간, 그건 여전히 삶이다. 야, 김도연 아직도 그렇게 사냐? 단 3초?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시작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지팡이를 더 꽉 쥐었을 뿐이다. 40년 만에 동창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다. 5성급 호텔 로비 앞. 번쩍이는 외제차들 사이로 도장 다 벗겨진 낡은 택시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어르신 여기 맞아요? 기사는 나를 힐끗 보며 물었다. 맞네.
나는 주머니에서 꼭이 탄 1,000원짜리 10장을 꺼내 건넸다. 기사는 잠시 돈을 세더니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한 번 더 훑어봤다. 이런데 오실 분 같진 않은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 문을 닫고 호텔을 올려다봤다. 유리문 너머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이 내 낡은 등산복 위로 떨어졌다. 무릎 나온 바지, 흙 묻은 운동화, 늘어진 티셔츠. 누가 봐도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 하지만 일부러였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다. 단축키 1번. 회장님, 도착하셨습니까? 수화기 너머 다급한 목소리. 의전팀 바로. 필요 없어. 나는 낮게 끊었다. 오늘은 그냥 김도연이다. 잠깐의 침묵.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되기만 해. 전화를 끊었다. 오늘 나는 회장이 아니다. 그저 40년 전 그 교실에 앉아있던 김도연으로 돌아온 날이다. 회전 문 앞. 한 걸음 내디디려는 순간. 잠깐. 검은 양복의 보안 요원이 앞을 막아섰다. 그의 시선이 내 발끝부터 머리까지 훑었다. 노골적인 경멸.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닙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동창회가 있어서 왔네만. 동창회요? 비웃음이 섞였다. 등산하다 길 잘못 드신 것 같은데요.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다. 저쪽 공원 가시면 화장실 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 호텔을 인수하면서 가장 먼저 지시했던 게 고객 응대였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직원은 나를 고객이 아니라 쓰레기로 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잠깐만요. 누군가 급하게 뛰어왔다. 앞치마를 두른 어린 직원.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섰다. 이분 맞아요. 예약 명단에 있어요. 보안 요원이 눈살을 찌푸렸다. 확실해? 네. 3층 연회장. 김도연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보안 요원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비켜섰다. 사과는 없었다.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그리고는 내 바지에 묻은 먼지를 손수건으로 털어주기 시작했다. 순간 손이 멈췄다. 이 호텔에서 누군가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해준 건 처음이었다. 이거라도 드세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두유 하나를 꺼냈다. 식사 아직 안 하셨을 것 같아서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그 두유를 바라봤다. 따뜻했다. 이상할 정도로. 엘리베이터 안. 나는 그 두유를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거울 속 내 모습을 봤다. 초라한 노인. 그게 지금의 나였다. 띵. 3층. 문이 열리자 왁자지껄한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문을 여는 순간 정적. 수십 명의 시선이 한 번에 꽂혔다. 그리고 들려오는 속삭임. 누구야 저 사람? 설마 동창?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 말 없이 구석 자리로 걸어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짧은 거리인데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때 쾅!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빛을 등지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금색 재킷, 번쩍이는 시계, 그리고 과하게 당당한 걸음. 아, 다들 잘 지냈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형님 오셨습니까? 오늘도 통 크게 쏘시는 거죠? 그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전부 내가 낸다. 환호성이 터졌다. 그의 이름은 이재훈. 그리고 그는 곧 내 앞에 서게 된다. 내 인생에서 가장 더러운 방식으로
이재훈의 시선이 천천히 연회장을 훑었다. 그리고 결국 구석에 앉아 있는 나에게 멈췄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야, 저거 누구냐? 순간 주변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 꽂혔다. 이재훈은 와인잔을 비서에게 넘기고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내 숨을 조이는 것 같았다. 내 앞에 멈춰선 그는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이며 나를 내려다봤다. 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40년 전 내 도시락을 빼앗고 나를 밀어 넘어뜨리던 그 얼굴. 변한 건 나이뿐이었다. 나다. 김도현. 잠깐의 정적. 그리고 곧바로 터진 웃음. 야, 이거 진짜냐? 이재훈은 뒤를 돌아보며 크게 웃었다. 공부 잘한다고 깝치던 그 김도현 맞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퍼졌다. 누군가는 대놓고 말했다. 아니 근데 저 꼴이 뭐냐 진짜. 이재훈이 내 어깨를 툭툭 쳤다. 겉으로는 친근한 척이었지만 손에 힘이 실려 있었다. 소문은 들었는데 진짜였네. 그는 코웃음을 쳤다. 사업 망해서 노숙한다더니 딱 그 꼴이다야. 연회장에 웃음이 번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 물컵만 바라봤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야, 솔직히 말해봐. 이재훈이 몸을 숙이며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동창회는 핑계고 밥 얻어먹으러 온 거지. 숨이 닿을 거리였다. 며칠 굶었냐?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내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재훈의 눈이 더 번뜩였다. 내 침묵을 즐기는 눈빛.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내 폴더폰을 집어들었다. 와, 이거 뭐냐? 그는 폰을 흔들었다. 박물관에서 훔쳐온 거냐? 폭소가 터졌다. 요즘 세상에 이걸 쓰는 사람이 있냐? 그는 폰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다. 내 심장에 박히듯. 그래도 친구니까 봐준다. 이재훈이 웃으며 말했다. 밥은 먹고 가라.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대신 조용히 먹어라, 냄새난다. 그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돌리며 웃었다. 나는 입술을 꽉 물었다. 피 맛이 느껴졌다. 그가 돌아가려는 순간이었다. 연회장 한쪽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총무였다. 손에는 붉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이미 돈이 가득 들어 있었다. 도연아 알지? 그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오늘 회비 3만 원. 3만 원. 순간 공기가 다시 굳었다. 이재훈이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슬쩍 고개를 돌렸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어이 김도현. 그가 다시 다가왔다. 3만 원 있냐? 주변에서 숨죽인 웃음이 새어나왔다.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낡은 지갑을 꺼냈다. 가죽이 다 해진 지갑. 그걸 보는 순간 여기저기서 피식거리는 소리가 났다. 지갑을 열었다. 1,000원짜리 몇 장. 그리고 동전. 손끝이 떨렸다. 동전을 하나씩 꺼냈다. 짤랑. 짤랑. 그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다. 고급 음악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가장 초라한 소리. 야, 지금 뭐하냐? 이재훈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손을 툭 쳤다. 동전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또르르 굴러갔다. 나는 인스팅크트처럼 손을 뻗다가 멈췄다.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야, 이거 봐라. 이재훈이 크게 외쳤다. 우리 김도연 회비 없어서 동전 세고 있다. 폭소가 터졌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다. 내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됐다, 내가 낸다. 이재훈이 지갑을 꺼냈다. 두툼한 명품 지갑. 그 안에서 새 5만 원권을 꺼냈다. 천천히, 아주 느리게, 모두가 보게끔. 그는 그 돈을 내 눈앞에서 흔들었다. 이거 하나면 해결이지? 그의 눈이 빛났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칫했다. 입꼬리가 더 크게 올라갔다. 좋지 않은 예감이 스쳤다. 야, 김도현. 그가 말했다. 이거 받아라. 하지만 손은 나에게 향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내 앞에 놓인 뜨거운 국밥 그릇 위로 올라갔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물. 그리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5만 원을 구겨서 그 안으로 떨어뜨렸다. 첨벙. 순간 시간이 멈췄다. 붉은 국물이 튀어 내 얼굴에 닿았다. 뜨거웠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뜨거운 건 가슴 안쪽이었다. 국물 위에 떠 있는 돈. 기름 사이에서 흔들리는 5만 원. 마치 내 자존심 같았다. 이재훈이 웃었다. 왜? 그가 말했다. 돈 줬잖아. 그리고 내 어깨를 쳤다. 건져서 써라. 내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려 들어갔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피가 나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국밥 위에 떠 있는 5만 원. 기름 사이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걸 가만히 바라봤다.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아직도 웃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영상으로 남기려는 눈빛. 그 순간이었다. 그만하세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 연회장 공기가 순간 멎었다. 모든 시선이 한 방향으로 향했다. 입구 쪽. 아까 나를 도와줬던 직원이었다. 민지. 그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어왔다. 눈은 똑바로 이재훈을 향하고 있었다. 손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재훈이 피식 웃었다. 손님?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야, 들었냐, 지금. 사람들이 킥킥 웃었다. 저 사람이 손님이래. 민지는 한 발짝 더 다가왔다. 맞습니다. 이분도 여기 이용하시는 고객이세요. 고객은 무슨. 이재훈이 손을 휘저었다. 그냥 얻어먹으러 온 거지. 그는 국밥을 턱으로 가리켰다. 봐라, 돈도 저렇게 주니까 좋아하잖아. 민지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잠깐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당황도 연민도 아닌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다. 국밥 그릇 쪽으로. 이건 제가 치우겠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됐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민지가 멈췄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재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40년 전 그날처럼 여전히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아이가 아니었다. 손대지 말게. 민지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괜찮네. 짧은 말이었다. 그 이상 설명은 필요 없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걷었다. 이재훈이 고개를 기울였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자존심은 있네. 그리고 주변을 향해 외쳤다. 야, 다들 봐라. 우리 김도연 자존심 지키신단다. 또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이번엔 아까와 조금 달랐다. 어딘가 불편한 기색. 민지의 등장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었을까?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국밥 위로 뜨거운 김이 손등을 스쳤다. 피부가 따끔거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이 국물 속으로 들어갔다. 뜨거웠다. 상상 이상으로. 하지만 그 고통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손끝에 종이의 감촉이 닿았다. 나는 그것을 잡았다. 천천히 끌어올렸다. 젖어버린 5만 원. 국물과 기름이 뚝뚝 떨어졌다.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 돈을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옆에 있던 냅킨으로 천천히 닦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한 번, 또 한 번.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느껴졌다. 이재훈의 얼굴에서 웃음이 조금씩 사라졌다. 야, 뭐하냐? 그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닦았다. 끝까지. 완전히.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고맙네. 나는 말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덕분에 잊고 있던 걸 생각났어. 이재훈의 눈이 좁아졌다. 뭐래? 나는 그를 바라봤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잠깐의 정적. 그의 표정이 굳었다. 주변도 숨을 죽였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돈을 접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다. 이건 잘 쓰겠네.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모두의 시선이 따라왔다. 나는 민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고맙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이 조금 붉어졌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야, 어디가? 이재훈의 목소리. 나는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가면 재미없잖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그래.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주머니 속 폴더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한 번, 두 번. 나는 꺼내지 않았다. 이미 시간은 충분했다. 연회장 문 쪽에서 어딘가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 정장 구두 소리, 여러 명,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입구를 바라봤다. 연회장 문이 거칠게 열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숨을 고르며 안으로 들어왔다. 한 명이 아니었다. 둘, 셋, 넷. 줄지어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이재훈이 눈을 찌푸렸다. 뭐야 이거. 누군가 속삭였다. 호텔 직원들 아니야?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이 풍기는 공기는 분명히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급하게 주변을 훑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나에게 멈췄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이 떨렸다. 말을 끝내지 못한 채 그는 그대로 뛰어왔다. 그리고 내 앞에서 멈춰섰다. 잠깐의 정적.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허리를 깊게 숙였다. 90도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뒤에 서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겹쳤다. 낮고 또렷하게.
공기를 짓눌렀다. 이재훈의 손에서 잔이 미끄러졌다. 탁! 소리가 바닥에 울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시선은 오직 나에게 향해 있었다. 뭐야? 누군가 중얼거렸다. 회장님? 작게 퍼진 그 말이 순식간에 연회장을 뒤덮었다. 회장이라고. 이재훈이 나를 바라봤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의 그 여유, 그 비웃음, 전부 사라져 있었다. 야, 김도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좀 조용해졌네.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다. 앞에 서 있던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의전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바로 별실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필요 없어. 그는 바로 입을 다물었다. 나는 천천히 연회장을 둘러봤다. 아까까지 웃고 있던 얼굴들, 지금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눈을 피하는 사람, 고개를 숙이는 사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그 모든 시선이 이제는 나를 향하지 못했다. 김도현. 이재훈이 한 걸음 다가왔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야, 너. 그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아까 뭐라고 했지? 조용한 목소리. 하지만 또렷하게 울렸다. 건져서 쓰라고 했던가.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조금 전 그 돈을 꺼냈다. 이미 말라서 구겨진 채였다. 그걸 천천히 펼쳤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탁! 작은 소리. 하지만 모두가 들었다. 잘 쓸 생각이다. 나는 말했다. 아주 유용하게. 이재훈의 입술이 떨렸다. 도연아,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변명. 그는 처음으로 변명을 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 짧게 끊었다. 그 한마디로 그의 말은 끝났다. 나는 옆에 서 있던 임원을 바라봤다. 이재훈.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임원이 즉시 고개를 숙였다. 예, 회장님. 확인해봐. 잠깐의 정적. 임원이 태블릿을 꺼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몇 초 후 그의 표정이 굳었다. 회장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현재 거래 중인 회사 대표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지금부터. 공기가 멈췄다. 모든 자금 라인 끊어. 임원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알겠습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 그 한마디로 끝이었다. 이재훈의 다리가 풀렸다. 잠깐만. 그가 외쳤다. 야, 김도연, 아니 회장님, 잠깐만. 말이 엉켰다. 그건 아니지. 그는 다급하게 다가왔다. 나 농담이었어. 장난이었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봤다. 조금 전까지 내가 받았던 그 시선으로 한 번만 봐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진짜 망한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뒤로 물러났다. 이 상황에서 아무도 끼어들 수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그랬다. 조용한 말. 그날도 장난이었지, 너한테는. 이재훈의 눈이 흔들렸다. 기억하고 있었다. 나 역시 잊지 않았다. 그때도 웃었지. 나는 말했다. 지금이랑 똑같이.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때
작게 들리는 울음소리. 민지였다. 그녀는 상황을 이해한 듯 입을 막고 서 있었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녀를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이재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끝이다. 짧은 한마디. 그게 전부였다. 연회장은 이미 조용함을 넘어 숨소리조차 사라진 공간이 되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 지금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이재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한쪽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겨우 몸을 버티고 있었다. 이건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지팡이 소리가 바닥에 울렸다. 또각, 또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재훈 앞에 멈췄다. 나는 내려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그때도 너는 그렇게 말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기억 안 나냐? 잠깐의 침묵. 그리고 그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도연아, 나 그때는. 나는 말을 끊었다. 기억 안 나면 됐어. 짧게, 차갑게. 뒤쪽에서 누군가 움직였다. 총무였다. 그는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 회비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소리가 너무 작아서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고개를 숙인 얼굴들, 불안한 눈빛들, 방금 전까지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부로 끝이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았다. 이 동창회는 끝. 잠깐 멈췄다가 다시는 이런 자리 만들지 마라. 누군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못했다. 그때였다. 민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내 앞에 섰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작은 목소리. 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괜찮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오늘 본 건 잊어도 된다. 잠깐 멈췄다가 하지만 살아가는 건 잊지 마라.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재훈이 갑자기 웃음을 흘렸다. 작은 웃음이었다. 아? 그는 고개를 들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는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공포가 아니라 무너진 사람의 눈이었다. 도연아? 그가 말했다. 나는 그냥 너보다 먼저 성공한 줄 알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아니었네. 잠깐의 침묵. 그리고 그는 고개를 떨궜다. 내가 졌다.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게 들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임원들에게 말했다. 정리해. 그들은 즉시 움직였다. 조용하지만 빠르게. 연회장은 하나씩 비워졌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며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곳은 끝났다는 걸. 이제 남은 건 민지와 나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가자. 짧게 말했다. 민지가 고개를 들었다. 어디로요? 나는 잠깐 하늘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살아야지. 호텔 밖.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번지고 있었다.
민지가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회장님, 그녀가 물었다. 아까 그 사람은? 나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다. 짧게.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이어 말했다. 원래 있던 게 드러날 뿐이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하나를 꺼냈다. 빛바랜 흑백 사진. 그녀의 할머니. 김수님. 나는 사진을 바라봤다.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조금 늦었구나.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는 분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오래된 사람이다. 잠깐 멈췄다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는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용했다. 민지가 옆에서 말했다. 회장님, 저 열심히 살게요. 나는 웃지 않았다. 그 대신 짧게 말했다. 그래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걸었다. 호텔의 불빛 뒤로. 과거는 남겨두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누구도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 당신이 지금 본 이야기는 단순한 동창회의 사건이 아니다. 사람의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순간 그 판단이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를 보여준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박철수를 처음 봤을 때도 끝까지 그를 믿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를 외면했을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박철수에게는 또 다른 선택이 남아 있었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다시 뒤흔들게 된다. 다음 이야기는 더 잔인하고 더 충격적이다. 끝까지 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반전은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을 수 있습니다.